6번째 키워드는 무사고입니다. 진지하게 잘 봤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기준이 말장난 같네요. 무사고면 무사고지. 기준에 쓰이는 용어조차 말장난에 사기당한 기분이네요. 소비자 기준으로 다시 구분해야 할 듯 하네요. 사고차 사도 될까 뭐 이런 영상에서 올렸던 것 같은데 뭐 이것도 말장난 맞는 것 같습니다. 최대 1년 보증 자체 워런티, 수리 걱정 없는 차나도 점검센터, 출고 전 꼼꼼한 검수, 리프트 필수 점검, 다양한 정보까지 끝까지 책임지는 중고차는 차나도. 대표님, 제가 유튜브 영상을 보다가 구독자분들이 남긴 댓글들을 천천히 확인해봤는데 대표님한테 궁금한 점이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 댓글들을 키워드별로 정리해서 가져와 봤어요. 제가 이제 질문을 드리면은 그거에 대해서 답변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해요. 좋습니다. 일단 첫 번째 키워드로는 감가랑 가격이에요. 첫 번째 댓글은 감가를 세게 맞은 중고차는 내가 사면 또 감가가 세게 맞지 않냐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이미 감가 맞은 중고차를 샀는데 내가 사면 또 감가를 세게 맞지 않냐, 세게 맞지 않냐는 건 팔 때 얘기인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감가를 이미 많이 맞은 중고차를 산다는 얘기잖아. 감가가 되는 사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 뭐 연식이 오래됐든지 키로수가 많다든지 사고가 있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내가 사고도 물론 감가는 되겠지. 키로수나 이런 게 늘어날 거고 연식이 더 늘어날 거니까. 근데 이미 감가를 많이 맞은 차는 그 이후에는 감가의 폭이 굉장히 좁아진다.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 한 500에 샀어, 차를. 그 뒤에는 감가를 맞더라도 굉장히 감가폭이 작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이미 감가 많이 맞은 차를 샀을 때 그 뒤에 감가를 더 맞는 거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두 번째 댓글은 감가 큰 차 탑5, 감가 적은 차 탑5 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감가가 많이 되는 것들은 차를 전한다기보다는 대형차 일단 감가가 많이 됩니다. 그리고 디젤차 일단 감가가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흔히 얘기해서 우리가 대형차라고 하면 국산차로는 뭐 제네시스, G80, G90급, 좀 대형급이라면 뭐 K8, K9 뭐 이런 차들이 있잖아. 아니 뭐 그랜저도 마찬가지고 이런 차들이 조금 초기에는 감가폭이 큰 편입니다. 그거는 좀 참고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디젤차는 요즘에 사고 나면 똥값 됩니다. 그걸 좀 아셔야 되고, 그리고 또 감가가 많이 되는 거는 외제차가 뭐 이제 워런티가 끝나가는 시점이나 이럴 때부터는 거의 수리비가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리스크가 커져서 감가가 정말 많이 되죠. 그런 거 좀 참고해 주시고, 그러면 이제 감가가 안 되는 차가 어떤 거 있냐. 감가가 안 되는 차들은 간단합니다. 인기가 정말 많은 차들, 잘 팔리는 차들, 그런 거는 감가가 정말 잘 안 돼요. 뭐 흔히 얘기해서 아반떼 있고 A 있고 SUV에서도 인기 많은 거 뭐 펠리세이드, 뭐 소렌토, 뭐 산타페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차들은 감가가 될래야 많이 안 됩니다. 감가폭이 작고. 그래서 그런 거 좀 참고해 주시면 좋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는 소렌토 하이브리드 알아보고 계신다는데 이번 페리 모델이 나와도 가격이 안 떨어진다고. 그래서 언제쯤 떨어질지. 내가 이거 얼마 전에 영상 올렸었는데 감가가 많이 될 때 이슈가 있잖아. 페이스리프트가 된다든지 워런티가 끝난다든지 아니면 10만 킬로가 좀 이제 지난다든지 이럴 때 좀 감가가 많이 된다고 했는데, 근데 페이스리프트가 아예 풀 체인지가 되는 경우가 있고 아주 살짝 바꾸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페이스리프트 아주 살짝 바뀌는 경우에는 감가폭이 그렇게 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왜냐면 비슷비슷한데 조금 덜 싼 거 살까? 아니면 그래도 바뀌었는데 좀 더 보태고 비싼 거 살까? 이런 갭이 조금 생기는 거라서 페이스리프트가 이제 모델이 풀 체인지가 되지 않는 한 이상은 드라마틱하게 변화가 있는 금액대는 아니다. 근데도 많이 싸지긴 할 거야. 할 건데 이제 구매자들이 입장하기에는 더 싸져야 정상일 것 같은데, 더 싸져야 내가 이걸 노려볼 것 같은데 안 떨어지니까 속상한 거지. 여러분이 그 차를 샀다가 내가 지금 중고차 시장에 내놓으려고 한다. 본인이 생각하는 드라마틱한 가격에 못 파실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이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신형 그랜저 나온 지 반년은 된 것 같은데 더 뉴 그랜저 왜 이렇게 감가가 안 되는지. 그럼 소렌토랑 일맥상통한다. 똑같은 말이야. 신형이든 구형이든 극적으로 디자인 변화가 있고 막 실내가 다 바뀌고 외관이 다 바뀌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 워런티가 좀 많이 남아있잖아, 차가. 기껏해야 이제 1년 반, 2년 지난 차들이 있거든. 뭐라고 해야 될까? 신차가보다 한 2천만 원 싸지고 1,500만 원 싸지고 이런 게 좀 드라마틱하다 느끼실 거거든.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꼭 깨십시오. 두 번째 키워드로는 소비자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중고차 딜러들 차값으로 이미 돈 많이 버는데 매도비는 왜 내야 하는지 소비자 입장에서 이해가 안 간다고 하십니다. 그 영상에 댓글이 달린 것 같아. 중고차 살 때 들어가는 비용. 나 욕 엄청 먹었거든. 그 영상 보시면 저도 이 매도비가 이해가 안 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말들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댓글 보면 물건 파는 매도 비용을 대체 어디서 어떤 업종에서 부과를 하냐 이런 댓글을 내가 많이 봤거든. 그 말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 또한 매도비가 좀 이해가 안 가고 금액도 좀 많이 높다.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중고차 시장이 오래 가야 되고 살아남고 더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좀 손봐야 된다라는 취지로 말씀드렸는데 왜 욕을 하셨는지 모르겠어. 이거는
입장에서는 저 또한 딜러지만 이해가 안 가고 이 시장의 뭐 룰인 건데 아니면 아예 용어를 바꿔야 된다 생각해. 매도비가 아니라 다른 용어로 바꿔서 아예 그거를 뭐 말을 하든지 해야 되는 거지. 매도비라고 하니까 받아들이는 분도 이상하잖아. 저도 이해가 안 갑니다.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하면 딜러들은 몰라도 솔직히 이렇게 상사를 운영하시는 대표님들은 싫어하세요. 그 이유 또한 잘 알고. 근데 분명히 손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리고 매도비는 내가 100만원짜리 차를 사든 5억짜리 차를 사든 똑같이 44만 원인데 그것도 좀 이렇게 차등 적용을 해서 분명히 바꿀 필요가 있지 않나. 소비자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렴한 뭐 300만 원짜리, 200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 차 팔 때 너무 힘듭니다. 제 입으로 매도비 44만 원입니다 꺼내기도 정말 죄송하고 그래서 이건 손봐야 됩니다. 이 댓글은 질문은 아니고 대표님께 한 말씀 드리고 싶은 분인 것 같더라고요. 우리 사회 그 어디에도 상품의 보관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지 않습니다. 애초에 중고차의 관리비, 매도비를 소비자로부터 받을 수 있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대기업이 앞으로 많이 들어와서 관리비를 안 받겠다고 하거나 일반 딜러사보다 적은 금액으로 받겠다고 하면 여러 정직한 딜러들도 손님들 많이 뺏길 겁니다. 천하두님을 비롯한 수많은 정직한 딜러분들도 이 매도 관리비와 관련해서 소비자들의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법을 더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 또한 그 매도비라는 걸 받는 걸 이해를 못합니다. 딜러로서. 이 딜러들이 챙겨가는 비용도 아니고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거는 금액을 한번 바꿔야 되고 방금 댓글 달아주신 분 말대로 대기업에서 예를 들어 이런 비용을 안 받겠다든지 지금 시장보다 훨씬 저렴하다든지 이러면은 다 죽는 거야. 물론 대기업이라고 무조건 우리보다 저렴할 수 없어. 내가 장담하는데 우리보다 같거나 비쌀 거야. 대신에 AS적으로나 뭐 이런 서비스적으로는 차원이 다른 서비스를 제공할 거야. 근데 그거를 내가 내는 비용을 들이면서 그 제하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건 당연히 이제 납득 가능한 건데 매도비는 항상 고민입니다. 진짜. 근데 이거는 뭐 제가 나선다고 될 것도 아니고 이런 고민을 가진 딜러들이 나선다고 쉽게 고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모두가 함께 고민을 해야 되는데 참 어려운 난제입니다. 또한 이해가 안 간다는 것만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매도비가 많이 올랐군요. 요즘 할부 금리는 평균 어느 정도인가요? 매도비는 작년 10월부터 올랐기 때문에 이제 거의 1년이 다 돼가고 보통 이제 수원이 33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44만 원입니다. 퍼센테이지로 따져도 한 20 몇 프로가 이렇게 인상이 됐기 때문에 참 안타까운 건데 금리 같은 경우에는 한동안 한참 이제 금리가 너무 높았을 때가 있죠. 그래서 중고차 구매하시려고 했던 분들이 조회하면 뭐 1등급이 뭐 한 10% 12% 나오고 보통 뭐 한 5, 6등급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은 뭐 한 14에서 17% 막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그때는 진짜 너무 높았는데 지금은 많이 떨어졌습니다. 거의 예전과 동일한 수준이고 평균적으로 10% 내외. 조금 뭐 신용이 안 좋거나 대출이 조금 많으신 분들은 한 12% 안쪽에서 끊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금리는 누가 정하는 게 아니고 금감원이나 이런 데서 정하는 걸로 아는데 지금은 많이 떨어져서 걱정을 크게 하실 수준은 아닌 걸로 보여집니다. 금액대 차별화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라고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제가 생각해도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지부 이런 데서 분명히 참고해 볼 만한 사항인 것 같아요. 꼭 고려해 주십시오. 자, 세 번째 키워드는 수리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제가 보고 있는 차량이 있는데 보증도 3년에 1만대 키로 G70 차량입니다. 수리 이력을 보니 뒷방을 크게 맞았나봐요. 성능 기록부 보니 트렁크, 리드플로어, 리어 패널, 쿼터 패널, 사이드 실패널 교환, 한쪽 도어 판금, 한쪽 휠 교환입니다. 보험 이력 보니 수리비 1,400만 원 잡혀있더라고요. 시세는 한 20-30% 정도 저렴합니다. 걸러야 할까요? 20% 정도가 시세보다 저렴하면 걸러야 되고 30% 저렴하면 고민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뒷판은 충격이 좀 있어도 수리가 꽤 잘 됐다고 하면 아주 괜찮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으로서 좀 고민을 해볼 것 같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그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백날 글로 들어봤자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차가 수리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지금 컨디션이 어떤지는 차를 봐야 알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꼼꼼하게 체크해보고 본인이 결정을 하셔야 되는 거고 일단 내용만 들었을 때는 가격적인 메리트를 선택할 것이냐 그게 중요한데 시세 대비 한 30% 저렴하다면 고민을 조금 해볼 것 같습니다. 20%면 쳐다도 안 볼 것 같아요. 두 번째 질문은 사고는 아닌데 엔진 수리한 건 어느 범주에 속할까요? 자비로 수리했습니다. 사고는 아닌데 엔진은 이제 수리하셨네. 고장이 있었겠죠? 여러분 그거는 어느 범주에 속하는 게 아니고 그냥 고장입니다. 그냥 고장 난 거예요. 네 번째 키워드는 수입차입니다. 제 나이 43살, 연봉 7천 정도 됩니다. 수입차 몰고 싶어요. 추천해주세요. 연봉 7천이면 웬만한 거 다 타실 수 있습니다. 연봉이 꽤 높으신 편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추천을 드린다고 하면 댓글 다신 분이 세단판지 SUV를 선호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세단은 E클래스라든지 조금 더 내가 무리해서 타고 싶다고 하시면 뭐 S클래스 타셔도 아주 훌륭할 것 같고 아니면 뭐 BM의 뭐 7시리즈 정도 좋으실 수도 있어요. 외제차를 선호한다고 하시니까 그렇게 좀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고 SUV로 가신다 뭐 레인지로버 그리고 레인지로버가 뭐 2대 사서 한 대 수리하고 이렇게 항상 말씀드리는데 요즘에 한 18년 19년 이후 생산 모델들은 꽤 괜찮습니다. 거의 고장도 잘 안 나고 기술력이 또 한층 업그레이드 됐기 때문에 괜찮다고 말씀을 드리고 레인지로버에서도 뭐 스포츠라든지 아니면 BMW 뭐 X
X6, X5 이런 X 시리즈 아니면 뭐 GLC, GLE, GLS까지 타고 싶은 거 타세요. 본인이 선택하셔가지고 어떤 거 타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다음 댓글은 일본차 얘기했을 때 달린 댓글 같은데 일본차 뼈다구랑 엔진이 옛날 거를 기반으로 조금씩 업그레이드 시킨 거. 그래서 구닥다리 힘으로 내구성이 좋은 거고. 그래서 디자인도 구림. 정확하게 보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 차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뭐냐고 딱 생각을 해보면 댓글 달아주신 분 말씀이 정답입니다. 뭐 예를 들어 저희가 뭐 산타페라든지 아반떼라든지 이런 차를 구매할 때도 보면 그 모델이 변경이 되고 페이스리프트가 되고 뭐 이러면서 꽤 주기가 자주 바뀌어요. 보통 페이스리프트를 한 4년 안에 한 번씩 해버리고 그리고 아예 모델을 변경해서 새로 만드는 게 7년 안에 보통 이루어진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디자인 변경이 굉장히 빠른 편입니다. 독삼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근데 일본 차들은 유독 거의 비슷비슷하게 나오죠. 10년 전 차나 10년 후의 차나 거의 바뀌는 게 없이 나오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일단은 내구성이랑 뭐 이런 걸 말씀하셨는데 그 말이 맞습니다. 조금씩만 디자인을 변경해도 거기서 나오는 뭐 소음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가 그걸 판매하고 판매 데이터가 쌓이면서 민원이 들어오고 거기서 이제 데이터를 수정하면서 고쳐 나가는 건데 이미 옛날부터 많이 팔린 디자인이기 때문에 그 데이터의 양은 방대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크게 수정을 안 해. 크게 수정을 안 하니까 크게 고장이 나는 게 없어. 그 민원 들어올 것도 없고 이미 많은 민원을 받아서 이미 개량을 하고 생산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좀 장단점은 있죠. 분명히 약간 올드하다 일본 차들이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그만큼 옛날 디자인을 그대로 가져가는 것들이 많고 거기서 크게 변형을 안 시키기 때문에 올드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시는 건데 올드하긴 합니다. 네, 근데 대신 뭐 정숙성이나 소음이나 뭐 고장이나 이런 면에서는 좀 검증이 된 거니까 그런 장단점이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일본이 아날로그로 고수하다 보니까 중고차도 일본차가 나오면 되게 튼튼한 것 같아요. 아날로그를 고소했어? 다섯 번째 키워드는 이력입니다. 내가 만약 중고로 차를 산다면 연식이나 키로수보다 소유자 변경 이력 있는 걸 무조건 영순위로 걸을 것 같다. 소유자 변경 이력이 많으면 뭐 안 좋을 확률이 높긴 합니다. 그건 당연한 건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게 서류로 딱 명시해 놓은 거랑 차의 컨디션이 무조건 비례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안 좋을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지. 그래서 뭐 댓글 다신 분이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소유 이력이 있으면 뭐 나는 거르겠다. 개인적으로는 굳이 그러실 필요가 있나 라고 느낍니다. 차라리 거르려면 차라리 렌트 이력이 있는 걸 거르겠다. 이러면 또 이해를 하겠는데 소유자 변경 이력이 있는 걸 거르겠다. 이거는 좀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이해를 좀 못하겠습니다. 두 번째 댓글은 용도 이력 있는 차, 키로수는 적정 수준 구입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시 판매할 때 감가 대박이라고 해서 구입 망설여지네요. 판매 가격은 일반 차보다 200 정도 저렴합니다. 걔가 용도 이력이 있고 일반 차보다는 참 시세가 200 저렴한 거잖아. 근데 이게 팔 때도 감가 대박이라는 얘기이신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냥 싸게 산 만큼 싸게 판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한 200 싸면 나중에 팔 때 그냥 한 200 싸다. 그냥 또이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용도 이력이라는 게 요즘에 뭐 장기 렌트 뭐 이런 게 원체 많아서 좀 구분을 하기가 쉽지 않아요. 어떤 거랑 구분하기가 쉽지 않냐면 일반 렌트카 우리가 흔히 어디 여행 갈 때 하루 빌려 타는 렌트카 있잖아요. 그런 거랑 아니면 장기 렌트 내가 렌트로 쓰고 있지만 거의 그냥 차 산 것처럼 출퇴근하고 뭐 이렇게 쓰는 거랑 구분은 쉽지 않습니다. 근데 구분하는 방법은 있겠죠. 당연히 뭐 옵션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저희가 유추를 해보는 건데 근데 용도 이력 있다고 무조건 거르는 거는 비추고 영업용 이력 아무도 모를 누군가가 빌려 탄 거 이런 거는 좀 거르면 좋죠. 근데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으니까 사겠다고 하시면 그 차의 컨디션이 굉장히 중요할 거고 관리 상태가 중요할 거니까 무조건 거르겠다 이런 기준을 두지 마시고 차량 컨디션이나 가격이나 이런 데 기준을 세워서 타협을 보십시오. 그게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 키워드는 무사고입니다. 진지하게 잘 봤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기준이 말장난 같네요. 무사고면 무사고지. 기준에 쓰이는 용어조차 말장난에 사기당한 기분이네요. 소비자 기준으로 다시 구분해야 할 듯하네요. 사고차 사도 될까 뭐 이런 영상에서 올렸던 것 같은데 뭐 이것도 말장난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이미 이 시장에서 용어를 쓰고 있고 그런 용어들이 융통되고 있기 때문에 저 또한 쓰는 건데 무사고는 무사고고 유사고는 유사고지 왜 완전 무사고 단순 교환 왜 그렇게 나뉘냐. 분명히 저 또한 말장난 같은데 근데 조금 카테고리가 무사고 유사고 딱 두 개만 나누기에는 정말 다양한 사고들이 많기는 해요. 그래서 완전 무사고는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묵방무칠 접촉 하나 없었어 그런 걸 보통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단순 교환은 사고는 아니지만 사고가 아니란 말은 뼈대는 안 다쳤지만 아주 경미했다. 피부가 뭐 찢어져서 피가 좀 났다든지 이런 건 금방 아물잖아요. 그런 건 좀 사고고 그리고 또 유사고는 뼈대까지 먹은 거 어떻게 보면 말장난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조금 카테고리를 다양하게 세분화해서 좀 더 말씀드린다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입장 차이인 것 같습니다. 일곱 번째 키워드는 전손차입니다. 전손 사도 된다. 그냥 사지 마십시오. 냉정하게 사지 마십시오. 사도 된다라고 하는 가정의 차들이 제 기준에서도
경우도 있긴 해요. 전손차지만. 근데 그냥 보통 분들은 믿고 걸러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이유가 전손차지만 이래서 괜찮다 이래서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제 한도 끝도 없을 것 같고, 거기에다가 딜러들이 그렇게 괜찮다고 했을 때 안 괜찮아도 괜찮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 딜러의 말을 신뢰하고 안 좋은 차를 구매할 수도 있어요. 그냥 처음부터 거르고 가면 제일 좋지 않나 라고 말씀드리고, 차를 정말 잘 아는 분들은 뭐 전손차 보십시오. 그래도 괜찮습니다. 마지막 댓글은 전손차는 아낀 차값만큼 수리비에 쓴다 생각하고 처음 차 살 때 돈 적게 낸다 생각하면 수지타산 맞음. 정답입니다. 싸게 사고 나중에 다시 수리비 들어가니까 또이또이 되는 건데, 그럼 처음부터 그냥 조금 비싼 거 주고 사고 스트레스 안 받는 게 낫잖아요. 싸게 샀는데 돈은 돈대로 원래 차값만큼 나가고 원래 차값보다 더 나갈 수도 있잖아. 거기다가 타는 동안에 뭔가 문제점들이 계속 생겨서 수리를 할 텐데 그 스트레스를 왜 받냐고. 차라리 처음부터 전손차 거르고 가는 게 낫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자, 오늘 저희 민정 씨가 구독자분들의 댓글을 한번 모아갖고 저한테 이제 질문을 던져봤는데 궁금증이 해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